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고전학당 1회 3강. 이제 역사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보다시피 똑같이 이 광개토 태왕비입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보면 다 대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왕. 근데 삼국사기는 다 대왕으로 되어 있어요. 광개토 대왕. 대왕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왕에 대한 높임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태왕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마천 사기의 천관세 뭐라고 하냐면, 천관세 이 세상에는 삼신이 있으니 천일, 지일, 태일이다. 그 중에 태일이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천일과 지일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 눈에 보이는 생명을 만드는 기운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부모님이 비싸야 돼요. 그래서 태가 높을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러한 산을 서쪽에 여성이 지배하는 서왕모가 있는 산하고 동쪽에 거기는 산이 되면 안 되죠. 여자가니까. 그래서 거기는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 그리고 이쪽 동쪽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연상이 되죠. 그래서 태산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 산에서 클테자를 쓰는 겁니다. 이 클테자. 있죠. 이 태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태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광개토 대왕도 여기에 태왕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극에 보면 고구려의 왕자들을, 아들을 다 왕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태자라고 불렀어요. 삼국속에 다 나오는데, 첫째도 태자, 둘째도 태자, 다. 단지 그 중에 누가 앞으로 왕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적자가 될지는. 장자도 아니에요. 보면. 그냥 다 태자예요. 태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들들이 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 유학에 들어오면서 하도 반란이 일어나니까 적장자라는 걸 딱 잡아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적장자와 태자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왕자가 아니다 이거죠. 태왕.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거 설명해 드리고요. 이렇게. 이번이 역사고전이고 다음 주가 철학고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런 유튜브들한테 보면 철학고전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특히 이 전통놀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통놀이 용어도 배우지만 내용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죠. 세계 기록유산이니까. 근데 첫 구절.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겁니다. 태조 강원대왕 실록 권 제1이죠. 그러니까 시호로서 묘 태조인데 이렇게 돼 있죠. 태조 강헌 지인 개운 성문 신무 대왕. 이건 존호입니다. 나중에 붙여준 존호. 존호는 주로 4자씩 붙여줘요. 그러니까 4자, 8자. 제가 알기로는 순조가 44개인가? 제일 길어요, 존호가. 막 줬어. 그래서 외울 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순조, 땡땡땡땡, 기운이 펄펄 나시고, 눈빛이 쩌렁쩌렁하고, 걸음머리가 우렁차시고, 입술이 두툼하시며, 기계가 풍만하시고, 이러한 대왕,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태조, 강원, 지인, 개운, 성문, 신무, 대왕이다. 성은 이씨, 회, 이름은 단, 자는 군진이다. 군진. 이 군진이란 말 속에는 자는 어렸을 때 군진이란 말 쓸 수가 없죠. 이건 나중에 왕이 되는 왜 붙인 거예요. 임금 군자에다가 이건 나라 진자예요. 나라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은 2개로 돼 있죠. 하나는 명이고 하나는 자로 돼 있죠. 2개가 합해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명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간이 태어나서 3번 부릅니다. 하나 태어날 때 조상님한테. 그걸 우리가 보통 사라고 불러요. 사. 이렇게. 이 사라는 게 조상신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용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례는 늘 있는 거고 약속된 거고. 자, 그런데 이 사라는 것도 제단에 무릎을 꿇는 건데 이때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받아서 조상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갑자기 벼락을 때리면 이 이름 안 돼. 그냥 갑자기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면 이 이름 안 돼. 이렇게 그걸 징조라고 하죠. 그다음에 언제? 결혼식 때요. 결혼식 때. 결혼식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갔을 때. 이때 쓰는 게 명이고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거죠. 조상님한테 준 건데. 그래서 부모나 친지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잘하는 걸 만드는데 이름과 어울려야 돼요. 항상 이름과. 그래서 옛 이름이 성계죠. 계속. 네. 성계란 이름 속에는 뭐가 냐면 훌륭한 신하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 계자라는 게 개수나무인데 개라는 게 쉽게 말하면 달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신하예요. 신하. 그래서 이름은 잘 졌었죠. 그래서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그게 뭐냐? 단이죠. 아침 단자. 바꾼 거죠. 사실 임금한테 이 단자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이 단자를 쓸 수가 없어. 아침 단자를. 그래서 후대 이제 우리가 이도라든지 뭐 정조임금, 뭐 이산 같은 것은 전혀 쓰지 않는 현상 속에서. 예? 자, 그런데 이때는 개국이잖아요. 개국. 그래서 아침 단자를 딱 쓴 거죠. 예, 아침 단자. 그리고 호는 송헌입니다. 이 송헌이라는 말은 우리가 용비어천가에 보면 정도전이 함흥봉궁을 찾아가서 쿠데타를 꿈꿀 때 그 앞에 소나무를 보죠. 그때 그 소나무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뜻이 있구나. 그리고 군사들의 기계를 보니까 근데 이성계는 그때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 정도전은 준비를 했죠. 그리고 위화도에 갔다니까 때가 이때 돼서 설득하러 가서 결국에는 회군을 하게 되는 그때 나온 게 송헌이죠.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원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고 있죠. 거기에 소나무가 이렇게 쫙 나오더라. 야, 어디서 찍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바로 이성계 함흥봉궁 그림에 그 소나무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호가 송헌입니다. 그러니까 송헌이라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나무를 잡고 송헌이라는 게 소나무로 만든 헌인데 헌이 이제 이렇게 집에 마룻대잖아요. 그걸 딱 그렸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속에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전주의 대성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의 첫 번째 기록이라고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이성계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의 첫 번째 기사구나. 그럼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되게 재밌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병자년 쭉 보면 이렇게 쭉 보면 무인년, 강제면 쭉 해가지고 이때 대왕대비전에서 흥선군, 그죠? 흥선군에게 명해서, 그죠? 흥선군의 적자키 아들, 적자 제2자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적자인 두 번째 아들에게 사위, 그죠?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래서 영의정 김좌근 도승지 민지상을 보내서 잠저에서, 그죠? 잠저에서 이렇게 봉영해서 모시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종의 시대가 끝이 나고 고종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이 고종의 등극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훈민정음에 관련된 겁니다. 훈민정음에 관련된 것은 두 개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런데 나중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글날이 세 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10월 9일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해서 상월,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상한에 맞춰서 10월 9일로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9일이 그 상순의 끝날이니까. 그래서 10월 9일. 근데 그 왕조실록을 보면 사실은 이날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이날이 뭐냐면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그랬잖아요. 반판이 아니라 창제. 자, 그래서 요 날이, 근데 요 날을 지금의 태양력으로 바꾸니까 1월 15일이 돼요. 1월 15일이. 그래서 북한의 한글날은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왕조실록의 근거에서 한 거죠. 정확하게. 자, 그런데
이 기록 말고, 그죠? 이날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그죠? 쭉쭉쭉.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달이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30일. 그래서 이것을 태양력으로 지금의 달력으로 바꿔서 1월 15일을 북한은 조선 글날이라고 해서 현재 기념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언제냐? 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3년이 지난 세종 28년 병인 9월 29일. 그러니까 이때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날을 그대로 해서 최초의 한글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한글 답사할 때 늘 얘기하죠. 우리 조선학회에서 최초로 한글날을 설정할 때는 이 기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을 한글날로 했어요. 한글날로. 그래서 계속 한글날을 기념했어요. 하다가 해방된 후에 해례본이 등장하면서 우리 10월 9일 한글날을 국립국공일로 바꾸면서, 국경일로 바꾸면서 10월 9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12월 30일에서 1월 15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9월 29일, 그리고 10월 9일. 세 개의 한글날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한글 최소한. 그래서 이달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앞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러고, 이때는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쪽에는 글자를 만들었고, 이 글자에 대한 그 책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제작법, 이런 것들을 이날 완성한 거 아니가. 그러니까 요 말하면 규범이죠, 규범. 그러니까 창제는 3년 전에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집현전 학자들한테 논리적으로 이것을 써라. 이게 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포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 반포했는지 아니면 이날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서 반포했는지, 그러면 아마 며칠 지나서 반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반포처를 어디로 보냐? 당연히 근정전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모든 교서는 근정전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고 이것은 집현전을 했겠지만 반포되고 이것은 아마 근정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이 우리 정식 나라 글자 국문이죠. 국문이 된 날도 무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한글이 우리 국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 고종임금 때 국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면 이게 고종 실록에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 조선왕조실록으로 편입되지 않은 고종 순종실록입니다. 거기 보면 고종 31년 1894년 근데 칙령 제1호에서 8호까지 하는데 그 중에 칙령 1호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고종이 이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고 칙령을 내렸는데 정식으로 이제 황제가 된 건 아니고 연호를 개국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 칙령 제1호 내가 제거한 공문 방식제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고 승성을 공사청에서 아울러 없애도록 하라. 그리고 14조에 뭐냐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하고, 그러면 이 국문을 한자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한자가 아니라는 것은 뒤에 나오죠. 그 뭐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국문, 한문, 국한문. 이게 최초로 반포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반포를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어디요? 종묘로 가야죠. 종묘에 가서 서구를 해야 되죠. 그때 서구한 것이 바로 홍문입니다. 저기 홍범 14조예요. 그러니까 최초 홍범 14조가 국문으로 된 조선시대 한글 국문서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국문서. 자, 여기 빠졌구나. 하여튼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서 그때 홍범 14조를 가지고 종묘에 가서 최초로 국문으로 서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종묘는 우리 한글이 나라글이 된 공식 장소이자 공식 문서가 반포되는 날. 저는 이제 종묘 답사하시는 분들이 요런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쓰는 한글이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정식으로 국문으로
반포했고 그것을 종묘에 서고했다. 요거 이렇게 요 날이 다 있네 여기. 1894년 11월 21일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요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고전을 볼 때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백제가 우리 역사책에서는 이제 백제가 해외 영토를 개척하는데 이때 이제 근초고왕 때부터 해외 역사가 시작되거나 고유왕 때부터 해외 영토가 시작되는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왜 자료가 없으니까. 왜 우리 삼국사에도 없어요. 근데 삼국사에 딱 하나 이런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위나라는 당시 중국에 있었던 북조왕국입니다. 북위. 탁발씨가 세운 나라인데요. 이게 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국의 한족들이 세운 남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러니까 북방에 선비족이었던 탁발족들이 내려와서 북위를 세워서 북쪽을 지배할 때 그때 이 땅을 빼앗긴 남쪽으로 땅을 빼앗긴 한족들은 그 땅을 수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육지로 가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기마족한테 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백제를 불러다가 백제는 해양 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백제와 연합해서 백제가 요즘 말로 하면 게릴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점 타격, 여기 원점 타격. 그래서 이 중국의 여러 책들은 이 기록인데 우리 삼국사에 또 하나가 나와요. 하나. 484년에 위나라가 병사를 파견했는데 그죠? 레벌 와서 했는데 위야소패 우리에게 패하였다. 근데 예전에 김종권이라는 번역자가 뭐라고 했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북위를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북위가 병사를 보내 우리를 치니 우리가 패했다. 한문의 오류죠. 번역의 오류. 위야소패는 피동이에요. 피동. 그래서 우리에게 뭐뭐한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488년입니다. 481년. 여기 보면 북위가 해로로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해서 씹혀서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북위가 바다를 건너 백제를 공격해서 불가능한 입장에서 백제가 중국 화북 지역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전쟁하는 대륙 진출서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 위를 북위로 번역했지만 이건 잘못했다. 고구려다. 그러면 김부식이 미쳤어요? 고구려와 이걸 구별 못하게? 이건 억지죠. 후대.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있으면 기록을 근데 중국 기록에는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할 때 사관의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입니다. 북이에요. 네. 저는 백제의 요서경략을 표현한 거다. 단 한 줄 나오니까 유일하게 안타깝게. 근데 이제 송서라 남제서라 이런 데는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다가 교과서에 처음으로 대륙 진출설이 지금은 인정되죠.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역사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기록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다음이 요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요것은 근초고왕 그러니까 근초고왕 이전에도 백제가 요새 있었다는 이제 근거 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난원경 묘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난원경. 이 사람은 백제의 장군이었는데 백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중국으로 건너가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서 낙양 근처에 무덤이 묻혔는데 역사 속에 사라졌죠. 그러다가 도로공사라면서 그 묘지가 나왔어요. 그 난원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백제 사람인데 난씨는 중국의 성시록에 백제성이라고 돼 있어요. 백제성이라고. 그러니까 난씨는 확실하죠. 난원경. 논문 딱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난원경 연구하는 거 딱 있고 이 난원경의 뿌리가 뭐냐 이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삼국 초에 이 지역에 요서 지역에 난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서 대인이었는데 난루.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조조의 위나라와 싸워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역사가 끝나요.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서 요서 지역에 뿌리를 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요서 지역의 난시들이 그 지역의 장군으로 계속 세습됐다면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가 요서 진출하는데 교두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연계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요때가 대략 246년입니다. 가을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고구려 동처랑이 깨져가지고
저기 바다까지, 예? 동옥저까지 도망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유유와 미루라는 장수가 거짓 항복한 척하다가 적장을 찔러 죽여서 고구려가 반격에 성공했죠. 그런데 왜 얘들이 도망갔을까? 단지 그 관구검이 죽은 게 아니라 관구검이 추격하라고 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관구검은 집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 여기에 대한 학계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삼국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0년 가을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유주사 관구검이 낭랑태수, 삭방태수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쳤어요. 그러면 낭랑이 평양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하면, 자, 낭랑이 요소에 있다면 유주자사가 관장하는 요소 사람들 지금 고구려를 치러 가요. 그럼 이거 텅텅 빌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아직 고구려와 백제는 그래도 형제간이라는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200년대는. 그러니까 이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아니면 요소에 있는 그 교두보가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진충을 보냈다는 거죠. 좌장군 진충을 보내서 낭랑을 했다. 그러면 좌장군 진충이 평양을 친 게 아니고 요소를 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유주자사의 본거지가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견한 장군도 미루와 유에서 죽은 데다가 후방은 공격당하고 이제 전방에서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냈다 돌아온 거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낭랑 유민이 아니고 변민이 아니고 낭랑 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양을 보면 서쪽에 땅이 없어요. 땅이 바다잖아요, 바다. 근데 요서라고 하면 달라지죠, 뜻이.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요서면 낭랑의 서쪽은 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걸 부어서 유추를 하는 거죠. 백제가 요서 진출을 했다는 근거 자료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때 고유왕인데 고유왕 때 요서 진출했다면 당연히 약 100년이 지난 후에 근초고왕이 요서 진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미 교두보. 그런데 그 고유왕 이전에는 난시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난시 세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난시는 난로는 오한족의 요서 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한족은 이때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조조한테 완전히 깨져요.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한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 누가 내려와요? 북쪽에서 선비족이 내려오면서 300년 때, 그러니까 이거 지나서 50년 후에는 선비족의 시대가 됩니다. 약 200년에서 300년 동안 모든 중국을 지배한 게 거의 선비족이에요. 뭐 모용선비, 그다음에 단선비, 탁발선비 이런 족속들이 나라를 무려 8개인가 9개를 세워요. 자,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의 요서 진출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보면 꼼꼼하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낭랑을 평양으로 본 게 아니고 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충을 보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에도 이런 깨알 같은 이렇게 뭐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너는 식민사관에 쩌들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그거 아니다. 이러한 관점도 있지만 저는 사실 서안평도 여기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낭랑 서현을 여기로 보고 있다는 관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한국 통사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246년.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가 해상 왕국으로 발돋움한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역사를 평가하는 거지 역사적 사실을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점을 만들어야 돼요. 역사적 관점이 죽으면 그건 파시즘하고 비슷한 겁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스승님이 한 역사관을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스승이 받아줘야 돼.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이게 바로 학문 독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나 철학이 너무나 강력한 파시즘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